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보플리 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어요? 이제 곧 12월이에요. 벌써 연말이죠? 부지런하신 분들은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12월 한 달을 계획하실 것 같습니다. 보이스 플러스에서 트렌드 코리아를 소개했던 게 코로나 시기였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심각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당시 미래를 예측하는 다양한 책들을 소개했었어요. 올해 다시 트렌드 코리아를 들고 온 이유는 코로나 시기에 버금가는 혹은 코로나 시기를 능가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예요. 요즘 다들 피부로 느끼고 계시죠? AI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잖아요. 이 AI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 10가지를 소개해 볼게요.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트렌드 코리아 2026을 통해서 찾아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빠름과 느림, 전통과 현대, 솔로와 연대, 작용과 반작용이 어우러지는 이 변증법의 세상에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마치 근사한 서퍼처럼 변화의 물결 위에 올라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볼게요. 보이스 플러스에서는 키워드의 핵심만 골라서 소개할 거고요. 실제 현실에서의 다양한 예시나 활용법이 궁금하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이프까지 감사드려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트렌드 코리아 2026 김난도 외 다수 지음 미래의 창. 서문, 사람의 지혜와 말의 힘, 켄타우로스처럼 AI 시대를 달려나가자. 이번에는 경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상황은 물론이고 국제 정세나 관세 같은 다른 모든 영향 요인을 압도하는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AI입니다. 이제 AI를 빼고 트렌드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쓰나미처럼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2026년의 10대 키워드는 AI의 직접적인 작용과 그로 인한 생활 방식의 간접적인 변화를 한 축으로 하고요. 그에 대응하는 인간적이고 본질적인 요소의 반작용을 다른 한 축으로 합니다. 작용이든 반작용이든 AI는 2026년 트렌드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에요. 핵심은 AI가 인간을 대체하거나 도태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완하고 성장하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 AI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트렌드 코리아의 조사 결과 AI 그리고 그 파급 효과를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찾은 답은 바로 인간입니다. AI의 효율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로운 인간적 역량을 갖출 때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서 AI의 산출물을 평가하고 수정할 실력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인공지능을 충실한 조력자로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늘 그렇듯이 결국 사람이에요. 첫 번째 키워드, 제로 클릭. 금년의 키워드는 AI의 직간접적 영향과 인간적, 본질적 대응이라는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AI의 적용으로 소비 생활이 직접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그려낸 키워드가 바로 제로 클릭이에요. 소비자가 무언가를 찾기 전에 AI가 먼저 제시해서 디지털 생활 전반에서 클릭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말해요. 클릭을 한다는 건 단지 수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의미해요. 클릭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간의 선택을 AI가 대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고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는 소비의 주도권이 검색하는 인간이 아니라 제한하는 AI한테로 넘어간다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네이버에 질문을 하면 상단에 바로 답이 뜨죠. 예전에는 질문을 하면 답이 될 만한 링크들이 여러 개가 제공되고 그중에서 적당한 것을 클릭해서 답을 찾아갔는데요. 이제는 즉시 AI가 제안하는 답이 제공됩니다. 더 이상 관련 링크를 클릭할 필요가 없이 질문이 해결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용자의 약 80%가 검색으로 뜬 답변만 보고 클릭 없이 종료한다고 합니다. 구글 역시 비슷한 기능을 구사해요.
소비자는 어떤 링크를 누를지 고민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는 필요한 걸 훨씬 빠르게 그리고 수월하게 얻을 수 있지만 이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편리함에는 대가가 있거든요. 개인 데이터가 노출되죠. 위치 정보, 구매 이력, 건강 상태, 대화 내용, 감정의 변화까지도 기록이 돼요. 클릭 없는 시스템은 의도하지 않게 감시받는 것이 당연한 환경을 만들 위험이 있어요. 또 플랫폼은 기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경험을 설계하지만 데이터가 부족한 이용자는 이 생태계에서 점점 소외됩니다. 기록된 인간과 기록되지 않은 인간의 차이가 소비 기회나 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로 이어져요. 다수의 취향은 더욱 공고해지고 소수의 취향은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나 중소상공인 역시 데이터 기반 루프에 편입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제로클릭 시대의 핵심 과제는 데이터의 양과 질의 격차가 서비스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설계하는 겁니다. 선택의 구조를 설계하는 주체가 얼마나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풍요로운 선택지를 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좁아진 선택의 틀 안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선택이 되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주도권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이 질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 AX 조직.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신의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직장인이 미국이 27%인 반면에 한국은 52%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의 절반 이상이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어요.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조직 구조와 문화도 개편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AI가 적용됨으로써 조직 운영이 전환된 모습을 AX 조직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디지털 기술이 조직에 도입됐을 때는 디지털 전환, DX라는 용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AX는 DX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AI에 기반한 전환을 의미해요. AX 조직은 유연성과 자율성을 핵심 DNA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조직 모델이에요. 잼 세션이라고 아세요? 잼 세션은 원래 음악 용어죠. 잼이라고도 하고요. 정해진 악보가 없이 모여서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재즈, 락 뮤지션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을 잼 세션이라고 해요. 이럴 때는 즉흥적으로 화음을 빚어서 멋진 연주를 선보일 수 있는 역량이 연주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로 평가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드럼이 돋보이고 어떨 때는 보컬이 돋보이고 때로는 기타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연주를 하는 동안 모든 악기와 연주자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AX 조직 시대에는 순발력 있는 협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잼 세션형 인재를 높이 평가하게 되죠. 따라서 고정된 직무 개념이 희미해지고 필요할 때 최고의 전문가들을 엮어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 부상합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 제작 시스템 같아요. 한 편의 영화를 위해서 감독이나 작가, 배우,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일을 한 다음에 영화가 완성되면 다시 흩어져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모이잖아요. 이런 방식은 복잡하고 독창적인 결과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해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에 의하면 AI는 업무 전문성이 높은 사람이 사용했을 때는 그 성과를 향상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의존했을 때는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체하는 도구가 아니라 강화시키는 수단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결과죠. 그러니 자기 업무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AI에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직 개편의 태풍 속에서 구성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AI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능력과 자기 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파이형 인재가 되어야 합니다. AX 조직이라는 설계도는 그 안을 채우는 구성원들이 자율성과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됐을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거예요. 세 번째 키워드, Ready Core. AI의 사용이 일상화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뀝니다. 준비한다는 ready와
삶의 핵심이라는 코어를 합성한 이 키워드는 무엇이든지 사전에 준비하고 예행 연습을 하고 미리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트렌드를 묘사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에게 나타난 새로운 생존 방식이죠. 실패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에 시간과 돈을 낭비한 대신에 기본적인 대비와 예행 연습을 통해서 미래의 경험을 현재로 소환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거예요. 불과 몇 년 전 코로나19가 무너뜨린 일상의 혼돈 속에서 젊은이들은 갓생, 루틴 이런 트렌드에 열광했었잖아요. 이제는 삶을 미리 계획하고 학습하면서 살아가는 레디코어가 등장한 거예요. 일상의 루틴을 넘어서 인생의 로드맵을 설계하고자 하는 거죠. 요즘은 P도 계획하는 시대라는 유행어가 있대요. 원래라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인식형 P조차도 이제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예요. 맛집을 가려고 해도 일주일이나 한 달 전에 예약이 필요하고요. 페스티벌이나 공연을 즐기려면 치열하게 티켓팅 전쟁을 치러야 해요. 즉흥적으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어디서나 예약이 요구되는 예약 경제 시대가 도래했거든요. 전 세계에서 노션 사용이 가장 활발한 상위 20개 대학 중에서 한국 대학이 6곳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레디코어 세대는 노후도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특히 20대에서 혈당 스파이크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는 응답이 67.5%가 나왔대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노화 관리가 이제는 젊은이들의 생활 습관이 된 거죠. 레디코어 세대는 우리 사회가 지난 30여 년간 길러낸 준비형 인재예요. 자기주도 학습 세대라는 점이죠. 어릴 때부터 생활 계획표를 만들고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훈련을 받은 세대예요. 이들에게 계획은 특별한 노력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계획과 즉흥 사이에서 자신만의 균형점을 찾는 거예요. 레디코어의 현명함은 배우되 때로는 우리의 촘촘한 엑셀 시트 위에서 의도적으로 빈칸을 남겨둘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측 불가능해서 더 아름다운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요. 네 번째 키워드, 프라이스 디코딩.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성이 생활 습관에 내재된 걸 레디코어라고 부른다면요. 이런 초합리성이 구매에 적용된 트렌드가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입니다. 디코드는 해독하다라는 의미죠. 암호를 푸는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의 가격, 이 프라이스라는 블랙박스를 암호를 풀듯이 해독해서 구매하는 초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만 보고 구매를 하지 않아요. 프라이스 디코딩은 가격을 형성하는 여러 요소 중에서 특히 상품 가치, 브랜드 가치를 구분해서 자신의 구매 기준에 맞는지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살지 말지 결정하는 걸 말해요. 가장 싼 제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비 철학과 잘 맞아떨어지는 가장 합리적인 제품을 찾는 거죠. 화장품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수분 크림이라는 카테고리로 제품을 인식하지 않아요.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읽으면서 나이아신아마이드, 병풍 추출물, 레티놀 이런 핵심 유효 성분의 함량과 순도를 따집니다. 그 가치와 가격의 격차가 클 때 바로 다른 대체품으로 눈을 돌려요. 이제 100% 면이라는 라벨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가닉 코튼이라면 친환경적인 제품이구나 짐작했지만 이제는 수피마 원단을 사용했는지 20수인지 30수인지 따져서 상품 검색에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성비는 저렴이 가성비가 아니라 프리미엄 가성비예요. 알리바바나 테무 같은 중국계 플랫폼들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우면서 국내 시장에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단지 저렴하다는 의미의 전통적인 가성비 개념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격은 중국 제품보다 다소 비싸지만 상품 가치와 신뢰도가 압도적으로 높을 때 비로소 한국 제품이 더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명품 시장의 위축이나 듀프 소비의 약진, 이런 현상도 프라이스 디코딩 트렌드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5번째 키워드, 픽셀 라이프. 2000년대 들어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는 했지만 초개인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함으로써 이 변화가 더욱 가속화하고 있죠. 모두가 함께 따르던 큰 흐름인 메가 트렌드가 사라졌고요.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잘게 부서진 마이크로 트렌드를 따라요. 이런 변화를 디지털 이미지를 구성하는 액정의 가장 작은 단위 픽셀처럼 작고 많고 짧게 소비하는 방식이 일상화됐다는 의미에서 픽셀 라이프라고 부릅니다. 픽셀 라이프의 첫 번째 유형은 픽셀처럼 작게 경험하는 최소 단위의 소비예요. 먹어보고 싶은 음식을 소용량으로 맛보거나 궁금했던 신상 화장품을 미니 사이즈로 써보는 시기죠. 요즘에는 비싼 향수 한 병보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향을 소용량으로 모아놓은 디스커버리 세트의 인기가 늘고 있다고 해요. 또 지역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소분 모임이 인기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 새롭게 생성된 소분 모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411%나 급증했다고 해요. 픽셀 라이프의 두 번째 유형은 픽셀처럼 많이 누리는 다층적인 경험 추구예요. 소비자들은 더 이상 하나의 최애에만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아요. 둘이든 셋이든 더 많은 대안을 택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하나를 깊게 경험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상을 얕게 알아가더라도 경험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을 선호해요. 픽셀 라이프의 마지막 유형은 픽셀처럼 짧게 등장하고 빠르게 사라지는 트렌드를 만끽하는 찰나의 향유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에 대한 소비의 흐름이 제철 음식의 인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팝업 스토어의 횟수는 늘어났지만 운영 기간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시장의 문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히 유행의 주기가 빨라진 것을 넘어서서 시장의 동력 자체가 하나의 큰 물결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잔물결의 소멸과 생성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합니다. 충성심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에요. 하나의 브랜드를 추구하는 것은 새로운 경험을 포기하는 기회비용의 낭비로 여겨집니다. 자신의 삶을 얼마나 더 풍부하고 선명하게 만드느냐가 새로운 가치의 척도가 됐습니다. 다채로운 경험의 픽셀을 모아서 나라는 그림의 해상도를 높이려는 거예요. 이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스스로의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가장 능동적인 자기 표현의 방식입니다. 6번째 키워드, 근본이즘. 위의 5가지 키워드가 AI의 직접적,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변화라고 한다면 그 반대편에서 작용하는 반작용의 힘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근본이즘입니다. AI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상을 생성해내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본의 희소성에 가치를 둡니다. 최신 유행이나 디지털을 넘어서 문화적, 역사적 아우라를 가진 고전과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거예요. 요즘 박물관이 인기라고 하잖아요. 이 인기가 캐대언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틀린 분석은 아니지만요. 젊은 2030 세대가 박물관으로 향하는 현상은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이 진짜를 위협하는 시대의 반작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또 수많은 핫플레이스 대신에 고궁을 즐기는 2030 세대도 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노포를 찾는 것도 엄빠 코어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노포는 대대로 물려내려오는 오래된 가게란 뜻이잖아요. 20대가 노포를 찾는 이유는 오랜 역사에서 비롯된 실력이 진짜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울에서 역사가 오래된 을지로나 충무로의 노포들이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자취를 감췄던 유선 이어폰이 패션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고요. 요즘에는 그 꼬불꼬불한 전화선을 갖춘 옛날 유선 전화를 쓰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종이에 직접 무언가를 쓰는 필사책이 뜨고 있고 잉크와 만년필 덕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근본이즘의 배경에 대한 답을 구하다 보면 약간 어렵지만 매우 재밌는 단어와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단어를 아세요? 아네모이아. 자신이 경험한 적이 없는 과거에 대한 향수죠. 우리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을 볼 때 시청자들은 조선시대의 사극과는 달리 어떤 애틋한 향수를 느낍니다. 그때를 살아본 사람은 없지만 미화된 추억에 미소 짓게 되죠. 아무리 어릴 때부터 아파트촌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도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진달래가 만발한 꽃피는 산골을 떠올려요. 이런 것이 아네모이아예요. 보통 복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것에 느끼는 향수인데 반해서 아네모이아는 사회가 함께 기억하는 역사적 향수에 더 가깝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가 엄마 아빠가 썼던 물건에 대해 그리움을 느끼는 현상도 아네모이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보통 복고 트렌드는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많이 나타납니다. 살기 힘든다는 생각이 들면 좋았던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그때는 더 힘들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위안을 받고자 하죠. 아네모이아는 집단 기억에 의존하는 추억이기 때문에 사회의 불안이 더 구조적이고 근원적일 때 나타난다고 유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근에 어떤 상황이 이토록 구조적이고 근원적인 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을까요? 과도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젊은 세대는 어쩔 수 없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에 과몰입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벗어나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그 탈출의 목적지가 바로 자신들이 경험한 적이 없는 시대, 즉 디지털이 세상에 없던 시기라는 거죠. 7번째 키워드, 필코노미. AI가 합리의 대명사라면 그 대척점에 있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분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객관적으로 딱히 설명도 어려운 기분. 가장 주관적이고 인간적인 요소인 기분이 소비의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소비자가 자신의 기분을 진단하고 관리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를 구매하는 행위 전체를 일컬어서 감정을 의미하는 feel과 경제를 의미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 필코노미라고 명명했어요. 예전에는 감정이란 것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주관적인 영역으로 여겼는데요. 현대인들은 자신의 기분을 마치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의 대상으로 여깁니다. 이에 따라 지극히 사적인 영역이었던 기분을 판별하고 유지하며 전환하는 분야가 앞으로 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경제는 날로 수요가 정체하는 2026년에 꼭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요. 과거 산업사회의 경쟁력이 더 좋게, 더 빠르게, 더 싸게 만드는 능력에 있었다면 이제 기업의 핵심 경쟁력은 소비자의 기분을 더 행복하게, 더 차분하게, 더 신나게 만드는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미 기분 경제의 요소가 강해지고 있어요. 이제 기분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당신의 기분은 얼마인가요? 8번째 키워드, 1.5 가구. AI가 몰고 온 변화 중에 하나가 정밀한 개인화죠. AI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가뜩이나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1인 가구 증가 추세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요. 사람들은 1인 가구의 자율적 삶은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서 오는 경제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형태를 1.5 가구라고 이름 붙였어요. 1은 침해 불가한 자율성을 말하고요. 0.5는 선택적인 연결감을 지칭합니다. 단순한 1인 가구를 넘어서면서도 그렇다고 다인 가구라고 하기에는 뭔가 비어있는 새로운 가구의 모습을 표현해요. 1.5 가구는 빠르게 개체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1인 가구가 주는 외로움을 덜기 위한 실용적인 대응입니다. 9번째 키워드, 건강지능 HQ. 이렇게 사회가 초합리화하고 사람들이 외로워지면 이제 믿을 구석은 내 건강뿐이에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죠. 건강은 언제나 중요한 화두였지만 호모 100,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관리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를 과학적으로, 의료적으로, 총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변했습니다. 지식으로 성공하던 시대에는 지능, IQ가 중요했고요. 소셜 네트워크의 시대에는 감성지능, EQ가 중요했죠. 이제는 건강지능, HQ가 삶의 필수 역량이 되었습니다. 10번째 키워드, 휴먼 인 더 루프. 휴먼 인 더 루프는 인공지능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간이 적어도 한 번은 개입해야 한다는 AI의 활용 철학을 말해요. 단순히 AI를 인간의 통제하에 둔다라는 소극적인 개념을 넘어서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극적인 협업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휴먼 인 더 루프는 인간이 불완전한 AI를 단순히 수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지능, 인간 지능과 AI 지능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이상적인 공존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일도 잘하고 AI도 잘 다뤄야 해요. 비유하자면 AI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상은 켄타우로스형 인재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켄타우로스는 상체는 인간이고 하체는 말이죠. 반인반마. 이런 켄타우로스처럼 인간 고유의 역량과 AI의 압도적인 능력을 완벽하게 결합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하이브리드형 전문가가 바로 휴먼 인 더 루프예요. AI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가장 빠르고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기계를 가진 자가 아니라 그 기계 위에서 깊이 사유하고 가장 현명한 질문을 던지는 인간이 될 거예요. 휴먼 인 더 루프는 바로 그 사유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자 우리가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지막 약속입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6의 대표 저자 김난도는 서문을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2026년은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으로부터 10년째 되는 해예요. 챗 GPT가 처음 공개된 것이 알파고 이후 3년 만인 2019년이고요. 정식으로 나온 것이 또 그 3년 후인 2022년 11월 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3년이 흐른 지금 AI의 여파가 세계의 트렌드를 뒤흔들고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3년 후에는 또 어떻게 될까요? 제78수, 인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상대로 승리했던 제4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던졌던 승부수였습니다. 인공지능이 예측할 수 없었던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이세돌다운 수였기에 인간이 AI를 상대로 유일무이한 1승을 거둘 수 있었죠. 2026년이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이 AI의 대전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AI에게 압도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한 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가장 나다운 자신만의 제78수를 가지고 있나요? 인간의 머리와 AI의 다리를 모두 갖춘 켄타우로스형 인재를 추구하는 성장하는 한 주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